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길게 안 할 거고요. 길어야 30분이니까 조금만 파이팅 하도록 합시다. 앞에 했던 진보성에 대해서 너무 중요하니까요. 네, 진보성은 너무 중요하니까 간단하게 한번 리마인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리마인드 하는 내용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항상 돼요. 자, 진보성의 경우에는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냐? 통상의 기술자, 출원 시 기준, 비교 대상 발명은 다대일, 용의 발명 가능성이다. 그리고 지역은 글로벌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판단 순서는 양 발명의 특정, 주선행과의 비교, 차이를 용이 극복할 수 있는지 여부, 순으로 판단이 된다. 그리고 사후적 고찰을 방지해야 되고, 사후적 고찰이라 함은 심사 시기와 출원 시기와의 간극으로 인해 주로 발생한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증거 등으로 통상의 기술자나 차이 등에 대해 먼저 특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결시 취급은 거정무취고요. 그 다음에 로마자 4의 진보성 판단 기준으로 심사 기준에서 설시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말씀을 드리면 심사 기준의 내용은 제가 파란색으로 밑줄 쳐두신 내용만 아셔도 충분합니다. 무엇이냐? 첫 번째, 구성의 곤란성을 중심으로 목적의 특이성과 효과의 현저성을 참작해서 판단한다 라는 거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냐 라고 하면 첫 번째 동기, 두 번째 통상의 창작 능력 발휘, 세 번째 더 나은 효과를 중심으로 판단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동기는 뭔데? 라고 하면은 거기 있는 내용 예시적으로 이해만 해주시면 되고, 통상의 창작 능력의 발휘도 이해만 해주시면 된다. 더 나은 효과는 효과의 현저성에 대한 뒤에 판례가 나왔던 거에 근거한 심사 기준인데, 구성의 곤란성 판단할 때도 도움이 되고 효과의 현저성만으로도 진보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자 5에 보시면은 판단 기준 상세가 있는데, 여기 있는 판례는 여러분들이 다 잘 이해하고 암기를 하실 수 있어야 된다. 기본적 법리는 hindsight, 엑소포스 팩터, 사후적 고찰의 금지, 이거랑 동일한 내용이라고 했고요. 구성의 곤란성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 사상이라는 키워드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특유 과제 해결 원리의 기초에서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봐야 된다. 이때 뭘 함께 고려하냐? 효과를 함께 고려한다 라고 하죠. 근데 효과를 고려하는 이유는 뭔데? 구성의 곤란성 판단을 할 때 도움을 주고 추론하는 유력한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했고요. 근데 구성의 곤란성에 대해서 불분명한 경우에 나타나는 게 뭐라고 했다? 효과의 현저성이라는 게 나타난다고 했다. 구성의 곤란성이 의심스러우면은 구성의 곤란성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효과의 현저성을 통해 가지고 이질적인 효과 또는 동질이지만 양적으로 현저한 효과를 입증, 증명해야 되는데요. 이때 중요한 거는 뭐였죠? 비교 실험 자료를 처음부터 명세서에 기재를 해야 되냐 아니면 나중에 제출해도 되냐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제출해도 된다라고 했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명세서에는 효과에 대해서 아무것도 적지 않아도 되냐? 그렇지는 또 않다. 어떻게 기재해야 된다? 기술 분야별로 다르다. 기계장치 같은 발명의 경우에는 구성을 보고 효과를 추론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만 기재해도 괜찮은데, 화학이나 의학, 소재 같은 발명의 경우에는 실험의 과학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기재를 해라. 정성적으로는 최소한 기재를 해라. 그래야 나중에 정량적인 기재를 통해 가지고 진보성을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대신에 옛날 판례도 없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량적 데이터를 기재해야 한다는 과거의 판례도 여전히 존재하고 맞는 지문으로 취급이 될 수 있으니까 객관식을 풀이하실 때 요 주의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특유 쟁점으로 비교대상 발명 취급 시 유의사항하고 2차적 고려사항이 있었는데, 비교대상 발명을 취급할 때에는 복수의 문헌을 결합하는 경우랑 다른 기술 분야의 문헌을 인용하는 경우 두 가지 경우를 유의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복수의 문헌을 결합할 때에는 뭘 봐야 된다? 결합의 동기라는 것을 잘 봐야 된다라고 했고, 두 가지 경우를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결합에 이룰 수 있다라는 암시나 동기가 제시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제시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봐야 된다? 여러 재반 사정에 비추어 가지고 그에 이룰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기술 분야의 경우에서는 두 가지 요건이 있다라고 했죠. 특정 산업 분야에만 적용될 수 있는 구성이 아니고 통상의 기술자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선행문헌의 내용 파악에 대해서는 첫 번째 명시적 내재적 계시, 이거는 미완성 발명 같은 데서 여러분이 이미 봤던 판례고, 그 다음에 선행문헌 전체로 합리적 인식할 수 있는 사항이어야 되고, 배치되거나 아니면 다른 선행문헌이 제시되어서 진실성에 대해서 어떤 의문이 생겼다면은 그것까지도 모두 고려해서 진보성을 판단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차적 고려사항은 상업적 성공, 장기간 미실시, 다른 심사회가 있는데 셋의 공통점은 이에 구애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점만 아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런 거 객관식 나올 때 낚이시면 안 되는데 이거 아예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틀린 지문입니다. 근데 이게 인정이 된다고 진보성이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틀린 지문이에요. 그 뉘앙스를 잘 보고 지문을 풀어주세요. 부정적 교시의 경우에서는 앞에 있는 구성의 곤란성에 teaching 또는 suggestion, motivation 이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죠? 그리고 아마 다른 교재에는 일반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뭐냐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기는 한데 저 같은 경우에 그냥 뺐어요. 대법원 판례도 없기도 하고 통상의 기술자가 뭔지에 대해서 그냥 여러분한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그냥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끌어다가 쓸 수 있는 가상의 자연인을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요즘 세상에 딱 비유할 게 있네요. 챗 GPT 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약간 벽을 느끼게 되죠. 와씨 너무 똑똑한데라는 생각이 들죠. 좀 숨막히는 게 있는데요. 어쨌든 그 특허법원 판결이 말하는 통상의 기술자가 딱 챗 GPT 같은 수준이라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이제 본진도인 선출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출원이라는 거는요, 다른 데서는 선출원주의라고도 말을 하는데, 선출원주의가 무엇이냐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선출원주의라는 게 뭐냐면, 먼저 출원된 발명에 대해서 특허를 부여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는 출원 1이 있었다라고 하고요. 뒤에는 출원 2가 있었다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출원 1의 청구항에다가 여기에 A라고 기재를 했다라고 치죠. 그런데 여기도 청구항이 있는데 여기도 A라고 되어 있다라고 칠게요. 그러면 두 발명 모두에 대해서 특허권이 부여가 된다면 얘에 대해서도 독점 배타권이 발생하고 얘에 대해서도 배타권이 발생하게 되어서 서로 간에도 충돌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된다라고 하면 합리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의 손을 들어주는 게 맞죠? 요놈의 손을 들어주는 게 맞겠죠? 그래서 선출원주의라는 걸 둬가지고 먼저 출원한 사람에 대해서는 특허를 부여를 해주고 뒤에 나온 거는 중복 발명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특허요건 불만족으로 취급해서 거절시킵니다. 이게 선원주의예요. 그래서 요건에 있는 판단 기준 보도록 하죠. 주체적 기준 해당 있냐 없냐? 없다. 시기적 기준 체크. 출원 1 기준이에요. 이거는 시 기준이 아니라 1 기준입니다. 왜 그럴까요? 같은 날에 출원 1과 출원 2가 다 있었다고 하죠. 근데 이거는 오전 9시에 제출이 되었고요. 이거는 14시에 제출이 되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게 14시에 제출이 됐다라고 해가지고 얘를 빠꾸를 먹이면은 얘 기분이 어떨까요? 최악으로 치닫을 거예요. 이거는 신규 진보 선행과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이거는
둘 다 열심히 발명을 한 거고요. 둘 다 공교롭게도 제출한 날이 같았을 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누가 몇 시간 먼저, 누가 몇 시간 후 이렇게 판단하기는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은 전자로 제출한다고 치지만 옛날은 어땠을까요? 페이퍼, 서류로 제출했대요. 저는 몰라요. 옛날 옛적에는 그래서 특허사무소에서 스태프분들이 출원을 해야 되면은 이만큼 뽑아가지고 그거를 막 봉투에 넣어서 택시를 타고 특허청에 가던 시절도 있었대요. 빨리 출원해야 되면은. 아, 진짜 옛날 이야기 같죠? 저도 듣기만 했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다. 그러면은 달라지겠죠? 어떤 사람은 부산에서 출발했어요. 새벽부터 부산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오후 2시에 도착했다. 어떤 사람은 대전에 살아가지고 늦지막하게 나왔는데도 이때 도착했다. 이걸로 차별을 두는 건 조금 너무하지 않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선출원주의는 일 기준이고 요건 빼라고요. 아시겠죠? 대신에 선출원주의가 이렇게 같은 날에 출원이 되는 게 있으면은 그러면 둘 다 특허를 주냐 아니면 둘 줄 하나는 죽여야 되냐 이런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근데 선출원주의의 뿌리는 뭐였어요? 중복 특허를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게 선출원주의였어요. 그래서 같은 날에 두 개의 출원이 있으면은 둘 중 어느 하나만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이게 맞아요. 근데 예외라는 건 항상 세상에 존재하죠. 둘 중 하나만 받으려면은 뭘 해야 될까요? 둘이서 협상을 잘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계신 분하고 같은 날 출연했어요. 그럼 어떤 식으로 협상을 하면 될까요?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남도록 하죠.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겼다. 그러면 에이 잘 가라 하면서 이제 취하시킬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잘 안 됐다. 제가 그럼 날아가는 거겠죠. 예, 그렇게 해서 합의된 내용을 특허청에다가 제출하는 방식으로 됩니다. 근데 제가 자식이 없는데요. 자식이 둘 다 계속 싸우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솔로몬 아저씨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식 하나를 두고 두 명이 계속 싸우니까 뭐라고 했어요? 반으로 가르라고 했죠. 특허도 똑같습니다. 반으로 가르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둘 다 갖지 못하리라는 것이죠. 특허도 똑같아요. 너네 계속 싸울래? 화해도 안 하고 그럼 너네 둘 다 특허 못 가자 라고 해서 둘 다 집으로 보내버리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예, 이게 바로 우리 특허법. 굉장히 합리적인 제도죠. 그런 흐름에서 보도록 하죠. 그래서 주체적 기준에 해당 없음, 시기적 기준, 출원일 기준, 객관적 기준은 청구범위 기재된 발명과 대비. 어떻게 판단한다? 동일성으로 판단합니다. 동일성. 대부분은요 동일성이에요. 사실 진보성이 특이한 겁니다. 예, 대부분은 동일성이에요. 아시겠죠? 지역적 기준은 속지주의입니다. 국내. 왜요? 이거는 왜 글로벌로 보면 안 될까요? 왜일까요? 고민해 보셨나요? 이거는 글로벌로 해가지고 판단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선출원주의 같은 경우에서는 취지가 뭐라고 했어요? 중복 특허 방지라고 했어요. 근데 이 특허권이라는 친구는요, 효력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미치는 친구예요. 한국이 있다라고 치죠. 굉장히 못 그렸는데 한국에서 특허를 받았다고 치면은 그 특허의 효력은 어디에만 미치냐면은 한국에만 미쳐요. 그러면은 옆 나라, 예, 제가 일본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일본이 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제가 A라는 거에 대해서 특허를 받았는데 이 A라는 명세서를 일본에 있는 나카무라 상이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있죠. 예, 이거는 한글로 작성이 되어 있을 뿐이지 이거 그냥 일본어로 번역하면은 나카무라 상은 이거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나카무라 상이 일본에서 A라는 거를 생산해 가지고 엄청 대성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저는 나카무라 상한테 화를 내면서 침해를 물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왜? 이 특허는 한국에만 존재하니까. 그럼 제가 이 억울함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일본에도 동일한 내용의 특허를 냈어야 막을 수가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 중복 특허라는 거는 어디서의 중복 특허를 말하는 걸까요? 중복 특허라는 거는
한 나라에서 점점 최악으로 치닫는데 한 나라에서 중복된 특허가 존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같은 발명이 있다 없다? 노 문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한 나라에서 중복 특허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판단 기준은 국내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으로 선언의 지위.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교재 편집하면서 이 선언의 지위라는 내용을 용어를 쓸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선언의 지위라는 거는요 학술적으로 가끔 쓰이기는 하는데 실제로 판례 같은 데서 쓰이는 표현은 아니니까 이해용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말하는 선언의 지위라는 건 뭐냐면은 선언의 거절 이유를 만드는 선행 발명으로서의 자격 지위를 말하는 겁니다. 예컨대 이 경우를 예를 들어 볼까요? 이 경우에는 청구항 A라는 걸 기재한 출원 1은 A라는 선언의 지위를 갖는다라고 말할게요. 이렇게 A라는 선언의 지위를 가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A라는 선언의 지위를 가진 것과 충돌하는 동일한 A라는 발명을 출원한 출원 2는 뭐가 될까요? 선언 위반인 거예요. 36조 위반. 아시겠죠? 이렇게 선언의 지위는 이해를 하면 되는데 그러면은 교재에 있는 선언의 지위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되는 내용은 뭐냐? 이 선언의 지위라는 게 어떻게 발생이 되고 어떤 범위로 발생이 되고 언제 소멸이 되고 그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언의 지위는 해서 어디에 발생한다?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범위에서 발생한다. 뭔 말이에요? 발명의 설명에서는 발생할까요? 발생하지 않는다. 요약서는 발생할까요? 발생 안 한다. 도면 발생 안 한다. 오로지 어디? 청구 범위. 왜? 취지가 뭐라고 했어요? 중복 특허 방지니까 특허권이라는 효력을 발생시키는 청구항 범위 내에서만 판단하면 되는 거니까예요. 그죠? 그래서 선출원 지위가 인정이 되면 선언의 지위가 소멸하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후출원의 특허 등록을 저지한다라고 하고요. 그럼 이 선언의 지위가 언제 소멸하는지 볼까요? 원칙과 예외가 있는데 원칙. 특허 출원 또는 실용신안 등록 출원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출원 또는 실용신안 등록 출원은 법제 1항부터 3항까지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라고 해가지고요. 선언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두 가지 경우를 말을 합니다. 1호 포기 무효 취하, 2호 거절 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이 된 경우라고 말을 해요. 다시 한번 선언의 취지는 뭐다? 중복 특허의 방지다. 근데 선출원이 취하되거나 포기되거나 무효가 되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선원이 존재하지 않고 선원이 특허를 발생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마찬가지로 선원이 거절 결정이 어떻게 됐다? 확정되었다. 그러면 이때에도 선원은 특허권을 발생시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도 선원의 지위는 소멸하게 되는 겁니다. 대신에 여기서 제가 두 가지만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실용신안법. 저는 그냥 실실이라고 하는데요. 실용신안법의 경우에는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얘가 대상으로 하는 거는 고안이에요. 영문으로 하면은 디자인 보호법 할 때 그 디자인 아닙니다. 설계라는 뜻이에요. 설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하면 헷갈리니까 지워버리고 고안이라고 보도록 하죠. 고안을 대상으로 하는데 실용신안으로 낼 수 있는 이 고안이라는 장치는요. 뭘로도 받을 수 있어요? 특허로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용신안권이 이 고안에 대해서 발생하는 어떤 권리는요. 뭐랑 충돌하냐면은 특허에서 발생하는 발명이 등록이 되었을 때 그 특허 발명의 효력하고 어떤 관계를 발생시키냐면 충돌이 돼요. 이해가 되세요? 얘도 A라는 고안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게 되고 얘도 A라는 대상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게 되면서 얘는 특허권이고 얘는 실용신안권이라는 서로 다른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배타권의 효력 범위가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령
두 개가 다른 법에 근거한 다른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언주의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면은 이 둘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선출원이 특허 출원이든 선출원이 실용신안 등록 출원이든 다 선언의 지위가 인정이 될 수 있다라고 일단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확정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옵니다. 확정이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거절 결정의 확정, 심결의 확정 같은 게 있는데 어떤 청에서는요, 어떤 결정이라는 걸 하는데 이 결정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곤 합니다. 불복 기간. 예를 들어서 이게 거절 결정이라고 할게요. 얘가 거절 결정이라고 하면은 거절 결정에 대해서 불복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같은 게 주어질 수가 있겠죠. 물론 나중에 재심사 이런 것도 배울 건데 그건 논외로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심결이라고 할게요. 아까 심결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나한테 불리한 심결이라면은 그거에 대해서 심결 취소를 구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자신한테 불리한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불복을 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났을 때 발생하는 것이 뭐냐면은 확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법조문에는 보면은 거절 결정이 확정이 됐을 때 그리고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이 됐을 때라고 말을 하는데요. 예컨대 거절 결정을 받았는데 그에 대해서 불복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재심사를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에는 이 기간이 도가하였을 때 거절 결정이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고 나면은 앞에서 제가 파일 래퍼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확정이 되고 나면은 그거 덮어서 지하에다가 묻어버리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는 꺼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가 되면은 당연히 선출원은 영원히 묻어버린 게 되는 거겠죠. 그럼 당연히 선언의 지위는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절 결정한 단계에는 선언의 지위가 살아 있을까요? 이때에는 선언의 지위가 살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심결의 경우에는 어떤 심결을 말하고 있나요? 여기서 법조문에서 말하고 있는 심결은 거절 결정 불복 심판에 대한 기각 심결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 결정에 대해서 유지한다라는 취지의 심결이 떨어졌는데 그런 불리한 심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복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기각 심결이 그대로 확정이 되겠죠? 기각 심결이 확정이 되면 동시에 뭐가 확정이 되는 걸까요? 거절 결정도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확정이 되면서 선언의 지위는 소멸하게 되는 겁니다. 선언의 지위는 근데 소멸할 때 어떤 방식으로 소멸을 하게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앞에 원칙에 대해서 제가 적어둔 거에서 하나만 밑줄 쳐주세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런 걸 두고 우리는 소급 소멸이라고 말을 하죠. 선언의 지위는요, 항상 소급 소멸해야 됩니다. 왜 소급 소멸해야 될까요? 여기 보면은 얘가 선언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친구죠. 얘가 만약에 소급해서 소멸하지 않고 거절 결정이 확정됐을 때부터 소멸된다라고 하면은 선언의 지위는 요만큼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억가예요. 이거 여기 출원하면은 특허를 못 받고 여태 출원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참사죠. 이런 일은 발생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땡겨서 다 날려버리겠다. 예, 그게 중복특허 방지의 취지에 맞다라는 게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관련해가지고 판례 해가지고 소급소멸하고 포기가 있는데요. 여기 뭐 검토고 자시고 이런 건 뭐 잠조 삼아 읽어보시고요. 결론만 아시면 됩니다. 특허권이 무효심판 같은 걸 맡게 되면요. 무효심판에 확정된 심결의 효력은 뭐냐면 특허권의 소급 소멸이에요. 소급 소멸. 그러면은 선언 특허가 소급 소멸되게 되면은 그때에는 선언의 지위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사라지겠죠. 선언에 소급 소멸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행 특허가 요 특허가 무효 심판으로 소급 소멸되게 되면은 그때는 뒤에 있는 특허는 어떻게 돼요? 선언 위반의 사유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재미있는 판례가 밑에 있는 비판을 많이 받는 포기에 대한 판례인데, 이 포기라는 친구는요, 어떤 효력을 가지고 있냐면 장래효를 가지고 있어요. 장래효를 가지고 있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 이 특허가 있었는데 이 특허를 요때 포기했다라고 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특허는 언제부터 선언의 지위가 사라지는 거예요? 요때는 남아있고 요때부터 없어진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장래효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는 남아있다고요. 그러면 이거는 선언 위반이에요? 선언 위반이에요. 이 되게 골치 아픈 거예요. 이 왜 제가 골치 아프다고 말하는지 공감대가 형성 안 되실 때가 있는데, 이 상황을 똑같은 사람이 두 개의 다른 출원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시면 잘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다 등록이 됐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출원인이 된 거예요. 이게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화가 안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특허권자가 지금 돼야 돼. 자, 짠. 여러분이 특허 출원 1을 했어요. 여기서 청구항으로 A를 썼어요. 근데 깜빡했네. 다시 출원을 했어요. 2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어쩌다 보니까 또 청구항 A를 작성하게 됐어요. 그리고 둘 다 특허 등록을 받았어요. 이렇게 됐어요. 됐죠?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A에 대한 선언의 지위가 있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A에 대한 선언의 지위가 있겠죠. 그러면은 얘는 어때요? 얘는 이 A라는 선언의 지위 때문에 선언 위반이죠. 이렇게 됐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상황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누구 탓이에요? 심사관이 놓친 거예요. 심사를 착오한 거예요. 그래서 등록이 되면 안 되는 형태로 두 개가 다 등록이 된 거죠. 사실은 여기는 청구항 A 말고도 뭐 A 다시라고 쓸 수도 있었던 상황이라고 하면 좀 더 억울하겠죠. 약간 억가당했다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딱 보니까 특허의 존속기간은요, 출원일로부터 20년이에요. 최대 20년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얘도 등록받았고 얘도 등록받았으니까 내 특허를 조금 더 오래 가져가려면은 얘를 살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래서 얘를 포기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참사. 얘도 죽고 얘도 죽는 거예요. 대참사예요. 하지만 판례는 이게 맞대요.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죠. 그러면은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무효를 이용해가지고 소급소멸 시키면 되지 왜 그런 고민을 해? 라고 하실 수 있죠. 되나 볼까요? 법 133조의 무효심판에는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해관계인이라고. 이상은 뭐예요? 권리자가 똑같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해관계인인가요? 이렇게 거울 보면서 가위바위보 해야 돼요. 거울 보면서 가위바위보 할 때까지, 이길 때까지는 그거예요. 될까요? 안 돼요. 외통수입니다, 이거는.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 이런 농담이고요. 좀 나중에 언젠가 바뀌겠죠. 네, 근데 법적으로 이건 바꿔야 되는 거지 판례로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입법적으로 언젠가 이거는 해결돼야 될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겠고, 이렇게까지 설명드리는 거는 잘 외우시라고 설명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옆 페이지 방가로 2 예외. 다만 동일자 출원에 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출원 또는 실형신원 등록 출원에 대해서 거절 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 협의라는 게 되는 경우랑 되지 않는 경우를 나눠서 보라는 거예요. 자, 협의가 되면은 굉장히 해피엔딩이죠. 출원 1, 출원 2로 해가지고 A에 대해서 둘 다 했는데 요 중에서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출원 1이 살아남았다 손 쳐요. 그러면은 얘는 뭐 빠이
되는 거고 얘만 가져가니까 잘 됐죠. 근데 협의가 되지 않을 때가 문제예요. 협의가 되지 않으면은 둘 다 주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새로운 상황을 가정을 해보죠. 이 싸움을 지켜보던 제3자 이때다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 두 개가 서로 다투고 합의하지 않아서 둘 다 거절한다는 결정이 확정이 되었다면 원래 거절 결정이 확정되면 선언의 지위는 인정이 안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원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회주의자로서 대승을 거둬야 원래 정상이라는 거죠. 근데 이 상황을 허락해주면 어때요? 얘네가 가만히 있을까요? 얘네 진짜 세상을 뒤엎어버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협의를 해가지고 누구도 갖지 않기로 했으면 설령 거절 결정이 확정됐더라도 이 출원인들 뿐만 아니라 영원히 누구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영구적인 선언의 지위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출원 3이 나오더라도 이 출원 3은 어떻게 된다? 36조 위반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선언의 지위가 소멸되지 않는 예외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어서 양가로 3 불인정. 발명자나 고안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실용신안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가 한 특허 출원 또는 실용신안 등록 출원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라고 말을 합니다. 뭔 말이냐? 선언의 지위라는 거는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출원했을 때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남의 거를 모인해가지고 몰래 스리슬쩍 출원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선언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인정하면 안 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돼요. 이 사람이 모인 출원하고 나서 그 다음에 누가 출원할까요? 정당 권리자가 출원할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정당 권리자가 출원을 했는데 앞에 있는 모인 출원 때문에 선언 위반이다? 이건 좀 아니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모인 출원에 대해서는 선언의 지위를 인정을 하면은 아니 되는 걸 겁니다. 그 밑에 미완성 발명의 선언의 지위가 있는데 이게 지난번에 그 OX 문제에 잘못 들어간 문제가 이거였거든요. 예, 이게 들어가면 안 되는데 들어갔는데 모두 다 맞춰버리는 참사가 또 발생했습니다. 예, 죄송하고요. 그래서 미완성 발명의 선언의 지위인데 뒤에 나오는 확대된 선언의 지위도 마찬가지지만 진보성 같은 경우에는 어땠어요? 미완성 발명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 보고 참작할 수 있으니까 선행으로 봐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선언이나 확선이나 이런 건 얘기가 달라요. 이때에는 선언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왜요? 중복 특허 방지라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선언의 지위는 인정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로마자 3 흠결시 취급 거정 무취고요. 로마자 4 다른 날 출원과 같은 날 출원 어떻게 심사하냐라는 건데 앞에서 사실 다 얘기를 해가지고 이 부분은 그냥 간단히 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판단 방법 어떻게 판단하냐? 다른 날이면 당연히 먼저 출원한 사람이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하고 출원인이 상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일단 이거는 그냥 2회도 갈 때 참조해 주시고 확대된 선언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36조 1항을 이유로 거절하되 거절 결정 외에서는 선언의 청구 범위가 확정되어야 된다. 선언이 공개되기 이전에는 선출원의 출원 번호와 청구항 발령만을 적시하여 거절의 통지를 한다라고 하는데요. 확대된 선언에 대한 내용은 확대된 선언을 보신 다음에 돌아와서 보시면 이해가 잘 되실 거고 여기서 포인트는요. 두 번째입니다. 선언이 공개되기 이전에는 선언의 출원 번호와 청구항 발령만을 적시해서 거절의 통지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선언주의라는 거절 이유는 언제 발생하는 거냐면은 선행 발명이 공개되기 이전의 상태에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선행 발명이 공개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선언주의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오겠습니까? 신규성, 진보성이 나오면 돼요. 그래서 선언주의가 나오는 경우는요. 앞에 발명이 공개가 되지 않은 상황을 여러분은 가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출원이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선언주의 위반을 거절시키겠다고 심사관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이 출원 1 발명에 대해서 거절유 통지서에 상세하게 적었다라는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이 심사관의 행위는 타당할까요? 부당합니다.
출원된 발명은 출원 공개가 되기 이전에는 절대 공개되어서는 아니 되고 비밀로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거절이유 통지라는 걸 하겠답시고 이 출원에 대한 선행으로 이런 게 있고 이런 발명이야 하면서 설명을 해버리면은 안 돼요. 그건 금지. 그러면 선언이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거절이유 하는 건데? 라고 여러분은 생각을 해야 정상입니다. 근데 같은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내 발명이 걸리는 거면 뭔지 안다고요. 그죠? 내 발명은 내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면 된다? 얘 출원 번호 뭔지 그리고 문제된 청구항이 뭔지만 적으면은 제가 이 출원이 뭔지 제 컴퓨터 뒤져가지고 확인해서 비교해서 대응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같은 사람이면은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다른 상황을 가정을 해보죠. 밑에 출원인이 상이한 경우라는 게 있습니다. 출원인이 상이하면은 이거 도대체 거절이 어떻게 해요? 앞에 게 공개되기 전에 이거를 어떻게 거절이유 통지를 합니까? 못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못한다. 거절이유 통지를 하게 되면은 앞에 거는요, 발명의 내용뿐만 아니라 출원 번호, 출원 일자, 출원인 뭔지 다 비밀이에요. 여기 모두 기업의 전략이 들어있는 겁니다. 다 비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언주의 거절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때는 이걸 어떻게 거절을 시키냐? 뒤에 배울 건데 확대된 선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확대된 선언이라는 거는 이 출원이 출원 공개가 되게 되면은 이 공개된 범위까지 확대된 선언이라는 게 인정이 돼요. 그래서 이 확대된 선언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 발명을 거절을 시켜야 되는 거지. 이 상황에서 공개되지 않은 문헌을 들어가지고 선언주의 위반으로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상정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심사 기준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 확대된 선언은 선언의 청구 범위가 확정되기 이전에도 명세서나 도면의 범위 내에서 적용할 수 있으므로 확대된 선언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선언을 적용하기 어려우니까 확대된 선언을 우선으로 적용하자고요. 예. 단 선언이 공개되기 이전에는 뭘 한다? 심사를 보류한다라고 합니다. 확대된 선언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되냐면 여기서 출원 공개라는 게 발생해야 됩니다. 출원 공개라는 게 발생을 해야 이 확대된 선언으로 이후 출원을 거절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출원에 대해서 심사를 받으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 공개될 때까지는 존버를 해야만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심사 기준에서 말하는 내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어렵죠? 굉장히 좀 복잡한데 여기까지 이해하시면은 100점, 이해 못하면은 어쩔 수 없다. 왜 어쩔 수 없냐? 시험에 나올 확률은 낮습니다. 왜? 어렵잖아요. 어렵고 좀 실무적인 관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는 선언주의가 언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출원 공개라는 게 왜 필요한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리걸 마인드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언주의가 아무 때나 튀어나올 수 있는 건 아니다. 극히 드물게 튀어나오고 선언주의라는 걸 통제할 때에는 반드시 비밀이라는 게 지켜져야 한다는 그 상황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심사 과정을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짱돌이 나온다면은 그때 이 리걸 마인드를 가지고 그때는 추론을 잘 해보세요. 그러면은 답이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으로 같은 날 출원의 경우 보도록 할게요. 판단 방법. 협의하라고 했죠? 협의해서 정한 하나의 출원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협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누구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협의가 되면은 협의 결과를 신고할 것을 특허청장은 명하고요. 그 기간에 신고가 없으면은 협의는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특허청이 무기한으로 기다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특허청은 기다리다가 야 좀 협의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 기간 안에 협의를 하지 않으면은 당연히 빠이 짜이찐이라고 해가지고 절차를 종료를 시켜야 될 겁니다. 구체적인 심사 방법 1, 2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조금 어려운 내용이니까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첫 번째로는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일 겁니다. 출원인이 동일한데 동일한 발명을 같은 날에 출원한 상황을 한번 상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거절이유는 통지할 수가 있을까요? 거절이유는 통지할 수가 있겠죠. 같은 출원인이니까. 근데 이때 어떻게 특허 결정을 해야 할지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경합 출원에 대해서 특허 결정이나 거절 결정 전
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경합 출원에 대해서 특허 결정이나 거절 결정을 하기 전이라는 거는 무슨 말이에요? 클로징이 되기 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가변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청구항이 수정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앞에 게 만약에 거절 결정이 되면 앞에 거란다. 다른 게 만약에 거절 결정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거에는 선언에 거절 이유가 없게 되겠죠. 같은 날에 두 개의 출원이 있었는데 하나가 죽어버렸다. 그러면은 아싸, 난 살았다.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둘 중 하나가 있으면은 하나에 대해서는 결단을 빨리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원이 두 개가 있으면은 그 중에서 하나 먼저 스타트를 끊습니다. 뭘 제외하고? 같은 날 중복 출원이라는 선언주의 위반은 제외하고 하나에 대해서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먼저 스타트를 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스타트를 끊어가지고 만약에 얘가 특허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면은 그 형태로 특허 결정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다른 거절 이유가 없으면. 그러면은 요 출원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얘는 픽스, 살아남았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얘가 중복 출원 위반으로 나가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출원인한테 같은 날에 두 개의 출원이 있다? 그럼 하나를 먼저 스타트를 끊어야지 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가지시면 돼요. 그래서 내용 보시면 36조 2항을 제외한 다른 거절 이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걸 먼저 통지하고 존재하지 않으면 특허 결정을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둘 중 하나를 먼저 스타트를 끊어서 결단을 내겠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밑에 경합 출원에 대해서 특허 결정이나 거절 결정을 했다라고 하면은 어떨까요? 경합 출원이 특허 결정되거나 거절 결정됐으면은 그때는 그 판단된 내용을 가지고 판단을 하면 되겠죠. 36조 2항의 거절 이유가 뭐냐면은 같은 날에 두 개의 특허 출원이 있는 선언주의 위반의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합 출원이 특허 결정이 되거나 아니면은 이 거절 결정이 36조 2항으로 되면은 계속 선언의 지위가 유지가 되는 그런 거절 결정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때에는 36조 2항을 포함하는 거절 이유 통지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언의 지위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때에는 36조 2항을 포함하는 거절 이유 통지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요. 대신에 그 로마자 2로 해가지고 있는 내용은 진짜 모르셔도 되는 건데 대상 출원에 보정서를 제출한 이후에 경합 출원이 특허 결정되거나 36조 2항 이후로 거절 결정된 경우에는 보정서 제출 시기를 고려해가지고 보정서 제출이 빠르면은 최초 거절일 통지를 늦은 경우에는 최후 거절일 통지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진짜 모르셔도 되는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이거는 심한데 이런 경우를 가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이 A라는 게 되게 충돌해가지고 되게 문제 있는 상황 같죠? 여러분들 실무를 할 때는 이거는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왜? 청구항은 기본적으로 제가 처음 말하지 않았어요? 한 20개는 쓴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청구항 1에 해당하는 대표 청구항을요 다르게 하면 돼요. 네, 절대 발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중복 특허가 문제가 되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앞에 거는 청구항을 A라고 해가지고 두고요. 문제되는 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이렇게 보정하면 돼요. 네. 이렇게 보정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보정서를 언제 제출하냐에 따라 가지고 거절 이유 통지가 달라진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건데 뒤에 있는 로마자 2는요. 안 쓰면 아쉽고 쓰자면 너무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참고라고 적어주세요. 아시겠죠? 다음 양가로 3 구체적인 심사 방법 2 출원인이 상이한 경우 이거는 뭐 설명 안 드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죠. 빠르게 가죠. 협의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한다? 보내버려야 되겠죠. 협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협의를 요구하고 거절을 통지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에도 유의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첫 번째 줄에 이것만 밑줄 칩시다. 출원 공개 및 심사 청구된 경우예요. 출원 공개 및 심사 청구된 경우예요. 왜일까요? 경합이잖아요. 근데 출원인이 상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공개가 되기 전까지 경합 사실을 알리면 될까요? 알리면 안 돼요. 그죠?
심사관은 비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장 기본은 거절이유 통지를 하려면 공개가 돼야 된다. 두 번째, 심사 청구가 돼야 돼요. 이게 심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36조 2항이 통지되려면 둘 다 심사 중이어야 거절이유 통지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경합인 상태의 출원은 봤더니 이 자식이 심사 청구를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심사 시작 못 하는 거예요. 예, 손발이 맞아야 시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둘 다 심사 중이어야 할 수 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모두 만족돼야 되는 거예요. 출원 공개와 심사 청구. 아시겠죠? 그것만 하시면 되고요. 출원인의 조치, 이거는 참고해 두세요. 읽어보시면은 뭔 말인지 알만한 내용이고요. 로마자 5, 특유 쟁점, 발명의 동일성입니다. 이것만 하면 되니까요. 좀만 더 읽어볼까요? 첫 번째, 다른 날 출원, 두 번째, 같은 날 출원, 세 번째, 발명의 범주가 다른 경우인데, 세 번째부터 보죠. 발명의 범주가 다른 경우에도 중복 특허로 볼 수 있는가라는 거고요. 두 발명이 서로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실체를 파악해서 따져보아야 될 것이지 표현 양식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므로 물건 발명과 방법 발명으로 서로 범주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동일한 발명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뭔 말이냐? 카테고리로 장난치지 말라는 거예요. 카테고리를 어떻게 장난을 치는지 궁금해하실 수가 있는데 소프트웨어 발명이라고 가정을 하면 되는데 소프트웨어 발명은 알고리즘이거든요. 그래서 물건 발명을 쓰면은 프로세서에 의해 수행되는 방법으로서 1단계, 2단계, 3단계를 포함하는 컴퓨팅 장치라고 해서 물건 발명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동일하게 방법 발명에 그대로 쓸 수도 있어요. 컴퓨팅하는 방법으로서 1단계, 2단계, 3단계를 포함하는 방법이라고도 쓸 수가 있겠죠. 한마디로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이렇게 하면 사실 두 개는 범주는 달라도 동일한 발명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언주의 판단을 할 때에는 범주가 다르다라고 해서 다른 발명이라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허락하게 되면은 존속기간이 실질적으로 연장되는 효력이 발생해 버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출원에서는 장치를 쓰고 그게 공개되기 전에 한 1년 5개월쯤에 방법 발명으로 해가지고 다시 출원한다고 할까요? 그러면은 존속기간은 최장 20년인데 이 전략을 채택함으로써 동일한 발명에 대해서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21년 5개월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해요. 이런 걸 막으려면은 범주가 달라도 동일한 발명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1번, 2번의 경우에서는 되게 좀 특이한 판례인데 다른 날에 출원하는 경우랑 같은 날에 출원하는 경우랑 동일성의 판단 기준이 상이합니다. 그래서 같은 날 출원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미 아는 거예요. 신규성에서 봤던 판례인데요. 주지간용 기술의 부가 삭제 변경으로 새로운 효과 발생이 없는 차이에 불과하다면 양발명은 서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고 하고 있어요. 이거는 신규성에서 봤던 실질적 동일에 대한 판례와 똑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다른 날 출원이에요. 이게 조금 특이한 동일성에 대한 판례인데요. 내용 보시면은 다른 날 출원이라면은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변경에 지나지 아니하여 발명의 목적과 작용 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동일한 발명에 해당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앞에서 본 같은 날 출원하고 다른 날 출원하고 비교했을 때 뭐가 더 넓은 범위의 동일성 같으실까요? 바로 다른 날 출원이 조금 더 넓은 범위의 동일성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지관용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목에다가 힘을 줘서 설명을 할 때 뭐라고 말을 했었죠? 주지관용 기술이라는 거를 입증하기가 빡세요. 그래서 주지관용 기술이라는 것까지 입증을 해야만 비로소 신규성을 맞출 수가 있었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날 출원의 경우에서도 주지관용 기술까지 나아가야만 비로소 동일성이라는 게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날 출원은 어때요? 주지관용 기술이라는 요건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추상적인 요건만 만족하면은 양발명은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할까요? 같은 날 출원의 경우는요, 존속기간이 연장이 되는 그런 이슈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두 발명 다 존속기간 똑같고요. 신규성 수준에서 봤을 때 두 개가 조금 다른 정도면 사실 충분한 거예요. 근데 다른 날 출원은 얘기가 달라요. 이 경우에는 출원 공개되기 전에 1년 5개월 정도 후에다가 출원을 하게 되면은 존속기간이 늘어난다고요. 그래서 다른 날 출원의 경우에는 동일성 범위를 실제로 조금 더 넓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글로벌 스탠다드하고도 맞아요. 미국에서는 심지어 선언주의에 대해서 판단할 때 다른 날 출원이면은 진보성 수준으로 판단합니다. 왜? 존속기간이 연장되는 거는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날 출원에서는 동일성의 범위를 넓게 본다
라는 게 판례의 태도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 수험적으로 접근하자면은 어떤 용어를 조심해야 될까요? 주지관용 기술의 부가 삭제 변경인지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변경인지, 그 두 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같은 날과 다른 날에 판단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체크해서 뽑아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동일하게 연습 문제, 홈워크는 똑같이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 시간까지 나간 내용까지 해서 홈워크는 나갈 겁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수업할지는 모르겠고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 차 나갔던 문제에 대한 해설은 별도 파일로 해가지고 보실 수 있도록 학원 쪽에 잘 얘기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늦은 시간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밤인데 밤길 조심하시고 조심히 귀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